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김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또 소개가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노래 전시회 1집 앨범으로 다시 귀를 한번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느낌. 항상 출발점이 우리 노래 전시회 그 모음집인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는. 네, 친정집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 코너가 있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앨범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네, 그 1집 앨범에서 우선 한 곡을 편한 마음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라는 작품입니다. 오, 시인과 촌장 정규 2집 앨범에도 수록된 노래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나요? 중학교 때. 네. 버스에서 이 노래 수학여행 갈 때 불렀는데 아무도 친구들이 몰라가지고 반주도 없잖아요, 그때는. 네. 좋습니다. 근데 팀 이름이 시인과 촌장 어느 소설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인과 촌장은 말씀하신 대로 소설가 서영은 선생이 1980년쯤 한 개간지에 발표한 단편 소설 제목인데요. 네. 그쯤 이제 대학에서 하덕규 씨가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소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그 친한 고등학교 후배나 또 대학 친구랑 같이 아마추어 포크 그룹을 만들어서 나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한 어떤 상황에서 좀 얼떨결에 갖게 된 팀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연히 얼떨결에 만들어진 팀 이름이었다는 게 되게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시인과 촌장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그 발음 자체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렇게나 그냥 정말 얼떨결에 대충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하덕규님의 말인데 네. 젊었을 때 읽었던 시인과 촌장이라는 아주 암울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 있었다. 그 소설이 주는 뉘앙스 자체가 우리 시대에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공감이 되었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정황을 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또 팀 이름은 마땅한 게 없었던 차에 그러던 차에 네, 그리고 그때 무슨 라디오 방송인가에 대타로 나갔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출연하기로 했던 어떤 가수가 펑크를 냈거나 뭐 했겠죠. 네. 그때 방송 중에 팀 이름이 뭐냐는 좀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던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소설 제목이 툭 튀어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셨나 봐요. 그죠? 네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표현이나 단어에 대해서. 네. 맞아요. 비슷한 예로 인디밴드 중에 뭐 언니네 이발관도 그렇게 해서 네. 그분은 아예 음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음악 한다고 이렇게 뻥을 방송에서 하면서 언니네 이발관이 결성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시 시인과 촌장 얘기로 되돌아와서 이 시인과 촌장을 쓰신 소설가 서영은 선생께 뭐 허락을 구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얘기네요. 네, 일종의 뭐 요새 같으면 좀 안 될 일이기도 하죠. 네. 예, 1집이 그래서 나온 뒤에 만날 기회를 가졌고 그때 뒤늦게 자기 팀이 그 이름을 도용한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용서도 구하고 네.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첫 곡 비둘기에게
통해서 저와 우리 애청자들에게 또 숙제를 내주셨어요. 우리 노래 전시회 1집 버전이 있고 시인과 촌장의 정규 앨범 2집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버전을 들을까요? 예, 뭐 굳이 뭐 오리지널 버전을 고집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네. 이상하게 조금씩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긴 있네요. 우리 노래 전시회 1집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친정엄마 버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원곡을 듣는 기분이라서 네. 다듬어지기 전의 모습은 이거구나. 네. 더 보석같이 느껴지긴 해요. 네. 좋습니다. 시인과 촌장 비둘기에게 하덕규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그대는 나의 짙은 슬픔을 흔들어 깨워 환한 빛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부탁해 어린 횃불이 되고픈 나를 마음속에 고향에서 잠자는 나를 천진난만하게 사는 나를 맥 빠진 눈을 가진 나를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1984년 우리 노래 전시회 1집 앨범 속에 있는 버전으로 들어봤고요.
시인과 촌장 2집에 실린 비둘기에게가 뭔가 잘 믹싱된 버전이라면 이 노래 이 버전은 좀 더 라이브적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생동감 있고 노래 속에 푹 빠져서 뭔가 절실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죠. 시인과 촌장 이 곡 말고도 80년대 시인과 촌장의 앨범은 네.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전무후무한 노래들이었다. 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곡들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음악적으로 새로웠다는 뜻일까요? 네, 아름답기도 하고 또 새롭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뭐 대중음악을 통틀어 보자면 정말 아름답고 또 정말 새롭다 이럴 만한 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네.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무후무한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좋은 한국의 대중음악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조동진, 김민기, 최성원부터 또 한대수 이장희로 좀 거슬러 가보기도 하고 그 시대로부터 김창완, 어떤 날에 조동익, 이병우, 또 유재하의 네. 음악도 한번 들어봤고요. 90년대까지 저희가 넘어갔었잖아요. 네. 김현철, 조규찬, 고찬용. 예. 지난주에는 이제 송골매, 김수철 씨의 음악의 결을 느껴봤는데 네네. 이 음악들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당시에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했었던 그런 음악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름답고 또 새롭고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 아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노래들이었음에 틀림없지만 네. 그 작품을 한국 대중음악의 전무후무한 예 이렇게 삼는다면 글쎄요, 뭐 오해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전무후무하다는 것이 뭐 1등이다, 최고다, 뭐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네. 다만 우리가 유재하의 노래나 또는 들국화, 김민기, 심지어 뭐 가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조용필의 노래를 너무 위대한 노래다, 뭐 아름답다, 명곡이다. 명곡이다. 그렇지만 어떤 창작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어떤 음악적 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작품들이 어떤 한국 대중음악의 명곡으로 불멸의 유산으로 뭐 남을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네. 그런 또 사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말이죠. 그 결론적으로 보면 시인과 촌장 이후에 어떤 후배 뮤지션이 이게 시인과 촌장 스타일인데 시인과 촌장 풍의 노래인데 라는 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명해내는 부분인 것 같고 대중가요 안에서의 어떤 문법이 음악의 문법이 있다면 그 문법으로 써내려간 명곡들은 많이 있지만 자신만의 문법을 새롭게 만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문법을 누군가는 흉내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음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예. 싱어송라이터 하두규님은 확실히 언어를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멜로디의 구성이라든지 또 노래의 형식 면에서도 그 당시 한국 가요가 작곡되는 일반적인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예.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 문법을 새로 만든다는 건 정말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네. 문법 안에서 어떤 뭔가를 낯설게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건 정말 동감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전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문법으로 한 곡을 쓰고 또 그렇게 써졌다는 그 노래들이 그냥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뭔가 날카롭고 그런 음악적 긴장감을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편안함과 더불어 자연스러움을 준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좀 편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하덕규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어떤 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천부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언어를 다루거나 그 언어에 맞춰 작품의 음악적 형식을 구성하고 또 그것을 노랫말과 매칭하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덕규의 직관이라고 할까요? 오. 그런 예술적 직관이 하덕규로 하여금 그런 작품을 쓰게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시인과 촌장 2집과 3집이 정말 명반 중에 명반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1988년 3집 앨범 이후 1990년인가요? 그쯤. 시인과 촌장이 아닌 개인 하덕규의 앨범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스펠 앨범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장르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런 구분이 있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런 또 그 이후로도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개인 노래들이 개인 앨범 형식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하덕규 음악적 행보를 두고 시인과 촌장의 음악을 잊지 못하는 팬들, 또 대중음악 비평가들은 아쉬움이나 때로 원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원망을 표현하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었죠. 하덕규라는 뮤지션의 음악적 한계 아니겠느냐.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묻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제가 읽고 또 듣고 그랬었습니다. 네. 대중들의 반응은 진짜 너무해 막 이런 이야기부터 네. 이건 배신이야 이런 맞아요. 반응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인과 촌장의 팬들조차도 3집 이후에 팀이 해체되고 나서 하덕규 씨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노래들을 솔로 뮤지션으로서 발표해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네,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시인과 촌장 시절의 음악과 다르다는 데서 약간의 실망 같은 것도 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 뮤지션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뮤지션이 채워 주기도 하고 또 가려운 등을 긁어주기도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그 뮤지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가 원했던 것을 자기 음악으로 또 노래로 솔직하게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용기 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주는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뮤지션으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뮤지션을 우리가 지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대중음악가는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하는 음악가다. 이런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중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자신의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런 맞습니다. 음악가. 네. 그런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때로는 뮤지션이 예를 들면 시인과 촌장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도태되고 있다라고 팬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또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팬들의 마음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오늘 하덕규님의 한 곡을 더 골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1997년 음악 활동을 시작한 지 15년, 1집 앨범으로 보자면 96년이 되겠지만 그때부터 아마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15년을 기념하면서 낸 그러니까 일종의 기념 음반이죠. 하덕규의 그 당시는 기독교적 자기 정체성이 정말로 강렬하게 표현되곤 했던 시기였는데요. 아하. 네. 이 앞뒤로 그런 쉼이나 광야와 같은 앨범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있었던
15주년 기념 앨범입니다. 그 속에서 한 곡인데요. GNP라는 국민총생산이라는 노래인데. 맞아요. GNP, 네. GDP, GNP, 네. 저는 이 노래가 네. 일종의 가스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가스펠, 뭐 해외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얘기하면서 가스펠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서도 뭐 누구는 가스펠 가수다, 누구는 일반 음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일반 음악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 음악. 네. 그래서 한번 부탁드려 보는데 이 노래는 가수에서 목사로 변신한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 네. 이것은 음악을 통해 한 뮤지션이 난 이렇게 정말 생각해. 난 그렇게 믿어. 난 나의 이런 생각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보고 싶었어. 그런 마음. 한 뮤지션의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들리는데요. 사랑과 또 평화와 또 허무에 관한 또 하덕규는 정말 예민한 허무주의자였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뮤지션 하덕규의 음악적 묵상이라고 할까요? 네. 만약 묵상이라면 아주 리드미컬하고 락적인 묵상입니다. 네. 진짜 리드미컬한 묵상이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말이고,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사에서의 메시지성과는 또 약간 다르게 자체가 되게 리드미컬하고 락적이고 또 기타 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블루지한 그런 연주를 끈적끈적하게 들려주고 있는 노래죠. 하덕규의 가스펠 GNP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GNP가 오르고 당신의 아이들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당신이 검정 고무신에 눈물 떨구며 걷던 이 거리를 GNP가 오르고 당신의 아이들이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당신이 푸른 하늘 노랗게 쳐다보며 걸어가던 이 거리를 달려도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없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하덕규의 GNP 국민총생산을 하덕균 씨는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했네요. 록 사운드에 정말 리드미컬한 묵상 맞네요. 네. 하덕규님은 사석에서 간혹 난 사실 산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래들 중에 블루스라든지 네. 또 록이라든지 그런 스피릿들이 묻어나는 곡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맞네요. 언제 한번 특별 초대전 자리를 만들어봐도 좋겠습니다. 네. 하덕규 씨의 음악.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 소개해 주시나요? 네,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찔레꽃 피면이라는 노래인데요. 1985년 양희은의 새 노래 모음이라는 앨범에 실린 작품입니다. 아하, 저는 이 곡이 뜬금없는 선곡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요. 이 곡의 작사 작곡자가 하덕규 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작은 연결고리가 되긴 했지만 가수 양희은의 방점을 둔 선곡이었고요. 아까도 우리가 지난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소개되었었던 가수들 또 작가들을 나열해 보았지만 사실 전부 다 남성 뮤지션들이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양희은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이 곡은 찔레꽃 피면이라고 하는 이 곡은 초창기 하덕규에게도 또 가수 양희은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곡의 뭐 가사 내용은 양희은의 노래를 통해서 잘 전달되긴 하겠지만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떠나보낸 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토록 절절하게 묘사된 노래는 하덕규의 작품에서도 또 지금 너무 원숙한 가수가 되었지만 그 수십 년 전에 젊은 양희은에게도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언어와 표현에 정말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걸작을 만들어낸 양희은의 보컬입니다. 네. 그러네요. 노랫말과 음악이 예술이고 보컬이 또 정말 예술인 노래인데요. 여성 보컬. 이런 표현이 요새는 적절하진 않겠지만 80년대 대부분의 여성 가수들은 그 당시를 비롯해서 꽤 오랫동안 가요계의 헤게모니를 남성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남성 뮤지션들 틈에 끼어서 활동하거나 간혹 미디어가 주목할 만한 어떤 스타성을 가지고 반짝 돌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정말 노래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가수, 노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가수는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특히 TV 이런 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음악 문화에서 어떤 걸 들려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까, 아하. 어떻게 내가 보일까 그런 문화에서 음악을 표현한다거나 또 노래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네. 또 뭐 가수답지 않게 지성적인 뭐 면모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수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대중음악가들은 어쩌면 오히려 좀 더 대중이 자기 자신을 잘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편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대중화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몇몇 뮤지션들은 음악을 좀 그렇죠. 그게 좀 딴따라로 취급되던 시기였다 할지라도 참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네네. 그 대중음악을 좀 진지한 자기 존재 표현의 방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양희은은
그런 가수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많은 그런 표현하려는 작곡가들 또 아티스트들이 양희은과 함께 작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양희은 씨는 게다가 작곡가나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고 네. 가수로서 어떻게 보면 남의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해냈던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대중음악이 작편곡, 또 플레이어들, 악기 연주자들 이런 등등의 분야가 있지만 뭐니 해도 대중음악의 중심은 보컬이죠. 그렇죠. 네. 가수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긴 있어요. 네. 그 무대 위에서야 뭐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뭐 센터, 뭐 프론트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네. 센터 본능 요즘 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게 가수에게 주어지는 임무이자 또 권리일 텐데 뭔가 꼭두각시처럼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말이죠. 오호.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때로 어떤 신분 상승의 욕구처럼 아이씨 나도 작곡을 하든지 해야지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고 말이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수라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가수 양희은은 자기에게 주어진 노래, 남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노래를 정말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냈던 노래를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그 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노래를 기억할 때 그 가수를 기억하는 거라고 오호.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다음 주에는 양희은 님의 노래를 조금 더 가지고 와봐야겠습니다. 오, 그것도 괜찮네요. 네, 할 이야기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노래 전시회를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하덕규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이 자신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다시 완성시킨 노래, 찔레꽃 피면입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와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싱어송라이터 김한성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양희은의 찔레꽃 피면 함께 듣겠습니다.